끝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한희 씨는. 끝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웅다웅 하는데요. 수사는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난초 그림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짓고 난초도 잘 그리고 다 잘했습니다. 1842년이었죠. 이한희 씨는 53살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3살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이른 죽음이지만 당시로서는 그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오래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런 죽음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귀향을 간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한데 더욱더 자주 아팠죠. 그러나 당시의 통신은 얼마나 늦었던지 이한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달도 더 지나서 12월 15일에나 이한희 씨의 부음이 남편에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충청도 예산 사이에 이 부음을 일부러 늦게 보냈을 리가 없는데요. 서둘러서 알리고자 했지만은 소식은 한 달도 넘게 걸렸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추사는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사랑이 깊지 않았더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썼는데요.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프다. 차고는 이제 말하자면 수갑 같은 거죠. 앞에 차고 산과 바다를 넘을 적에도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나 이제 부인의 죽음을 당하자 놀라고 울렁거리고 어리 빠지고 혼이 달아나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려 하여도 방법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의 영전에 고하는 말이죠. 내가 지금 당신이 작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넋이 빠졌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배지에다가 아내의 위패를 만들어 놓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시겠죠. 아니 이 씨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는 아들이 둘입니까? 하나는 양자입니다. 하나는 양자고요. 또 하나는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추사 김정희의 친아들은 서자밖에 없는 거죠. 서자가 하나 있고 양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예산에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데요. 내가 이 편지를 보내니까, 아내에게 보내는, 말하자면 연결의 편지를 보내니까 이 글이 도착하면은 제사를 모셔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추사가 쓴 그 애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글이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때요? 글씨가 좋은가요? 추사가 쓴 글이니까 잘 썼겠죠. 잘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애서문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추사가 자기의 심정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데요. 이 이한희 씨는 전통적인 미덕을 갖춘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효성도 있고 또 친척이나 친지들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반짝 얘기 같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효성스럽고 친척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것은 성리학적 규범입니다. 그 성리학적 규범에 의해서 우리 여성들이 굴레에 갇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딱히 굴레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성리학적 굴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리학적 틀이 없었을 때의 여성은 직계 가족 속에서만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친척을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까지도 맡게 된 거니까요. 사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보장되고 커진 점도 있습니다.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점에서 이한희 씨도 예가 아니었던 것인데 이 애서문에 보면 그들의 부부간의 비밀스러운 대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추사다운 거죠. 보통의 선비들이 아내가 작고했을 때 이렇게 시시콜콜 글을 쓰냐 그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함 정도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화가 나와요. 예전에 나는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였죠. 만약에 부인이 세상을 뜬다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겠소. 이렇게 추사가 말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하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멀리 달아났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추사가 이제 다시 그걸 반추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꼭 장난으로만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내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혹시 이러다가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그 말을 듣기가 두려웠던 거죠. 왜? 이 남편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애서문 안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사 김정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죽는 것이 뭐에 그리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두 눈만 멀끔히 뜨고 홀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푸른 바다도 같고 푸른 하늘도 같은 인의 소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문장가가 쓴 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때요? 한 점의 진실도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성리학자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쓴다면 뭐라고 썼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참으로 현숙한 아내였죠. 당신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법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당신을 늘 깊이 존경했습니다. 뭐 이런 말 정도를 썼을 겁니다. 거기에 뭐 아내에게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될까 그런 말까지 썼을 리가 없고요. 또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이것이 추사가 성리학자가 아니고 더 이상 성리학자가 아니고 고증학자라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좀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달랐다. 성리학자가 할 수 없는 말을 김정희는 태연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그 성리학의 굴레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예한이 씨였지만 그것은 자기 아버지나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보다는 자기와 자기 남편의 삶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나오는 도마와 같은 분이라면 제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 교수님 그래봤자 뭐 김정희는 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너무 심각하게 의미부여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자신이 스스로 감정에 도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김정희가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걸 아내에 대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는 건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황천의 법정에,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법정에 중매쟁이, 나와 애한이 씨를 중매한 월화노인을 고발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중매 잘못 썼다 이겁니다. 고발하라. 왜? 우리 아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같이 죽도록 했어야 되는데 먼저 죽도록 했으니까 그 사람 중매 잘못 쓴 거 아니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부부가 서로 뒤바꾸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이번 세상에서는 내가 남자고 아내가 여자였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아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벌써 이건 윤회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음 생을 기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자기들은 여전히 부부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먼저 죽어 없고 그대는 천리 바깥에 한번 살아보시게 그랬어요. 이번 세상에는 당신이 먼저 죽고 내가 지금 천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혼자 살아있는데 다음에는 뒤바뀌어서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혼자 살아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도 슬픈 내 마음 아셨으면 좋으련마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깊이 사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자신의 사촌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아내의 장례를 사촌형이 이제 주관했으니까요. 사촌형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감사를 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제 아내의 묘소는 어느 곳으로 정하였고 장사 지낼 날짜는 언제인지요. 아무 상관없이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면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저를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애통해하고 또 아내의 장례식을 주관한 사촌형에 대해서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